네, 이번에는 깊이 있는 분석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지금 타이틀이 2022보다 2023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 이렇게 나왔는데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뭘까요? 자, 근데 업종이 보험 업종이네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임희연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결국엔 보험업이 네, 2023년, 2022년도보다 내후년이네. 맞습니다. 아, 2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자, 보험업 내년 전망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또 등장했어요. 세간에 뭐 도배되는 이슈인데 보험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언뜻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출동할 때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좀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성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개선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네. 지금 이 오미크론 그 변이가 나온 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림이 하나 좀 이제 나오실 텐데요. 네, 참고 자료인가요? 네, 앞으로 이제 뭐 손해보험 업종을 보실 때 좀 이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된다는 그 가정 하에서 앞으로 이제 손해보험 업종을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면 애널이 그리신 건가요? 네. 오, 전 뭘로 그립니까? 저건 보통 엑셀로 엑셀로. 그립니다. 네. 네. 이건 이제 그 작은 그림들은 저희가 네. 인터넷에서 따오고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조합을 해서 뭐 엑셀로 그리죠.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제 어도비 얘기했는데 뭐 네. 포토샵 이런 거 쓰잖아요. 네네. 많이 쓰시는 직군이시기다 보니까 엑셀도 뭐 그림이 궁금해서는 아니고 네.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일단 1차적으로 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를 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를 할지 완화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다시 강화를 한다라고 보면은 주요 보험 영업 지표라고 하는 손해율과 사업 비율이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이러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보험 영업 지표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거와 별개로 뭐 보험업은 우리 금리하고 또 밀접하잖아요. 이 오미크론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금리 시장,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고 네. 그다음에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더니 나중엔 저녁에는 이제 FX 뭐 제가 이제 순서대로 보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금리 시장이 워낙 빅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재료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 쏠려다니죠, 거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향하고 사실 보험업종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 또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찌됐건 보험업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에는 어떤 점이 좀 바뀌게 되는지 간단히 좀. 네, 올해와 내년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이제 보험 영업 지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험 영업 지표는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금리가 정상화되고 올라가는 거라면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또 이제 신규 투자 이원이 개선이 되면서 보험사들의 이제 투자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보험사들의 자산 듀레이션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자산 듀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보험사가 투자한 자산들이 만기까지 가는 기간이 10년이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신규로 재투자가 되는 거는 1년에 전체 자산 중에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사실상 전체 자산 중에서 10분의 1만이 이거를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 반영이 좀 어렵군요. 네, 좀 이게 뭐 은행처럼 사실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이게 리프라이싱이 되면서 바로 NIM에 뭐 이게 잡히면은 좋은데 네. 사실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덜 민감하지만 뭐 시장 금리에 대한 주가 민감도는 손해보험 업종보다는 생명보험 업종이 훨씬 더 높은 네.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금통위 할 때랬고 하나생명을 좀 이렇게 유심 있게 봤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게 어쨌든 지금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저희가 1.5%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시장금리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 1.5% 연말 기준으로 내년 연말 기준으로 내년 연말. 네, 이거를 이미 다 좀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싱이. 네,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개연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은 좀 고민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정비 공임수가 인상이 됐다. 이건 어떻게 된 의미죠? 마진율이 그럼 축소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의 그 정비 수가가 인상이 되는데 네. 정비 공임 수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자동차를 수리하는 비용에 대해 임금이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지금 4.5%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사들이 약 5%의 마진을 남기고 있어요. 네.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지급하는 보험금과 사업비를 다 제하면은 5% 정도의 마진이 남는데 여기에서 이제 4.5%의 비용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진이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IFRS 17, 17이라고 하나? 네. 왜 요건 무슨 도입을 앞두고 마지막 경쟁 시작이 되나 이런 의미로 적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아, 네. 이 부분은요. 지금 2023년에 또 이제 좋아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IFRS 17이 2023년도에 도입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가 골자이고요.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이익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비용 관련해서도 기존의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들한테 지급하는 사업비가 일시에 선지급이 되고 여기에 따른 회계 처리가 일시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네. 앞으로는 이게 미래에 걸쳐서 계약 기간에 걸쳐서 균등상각이 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비단 사업비뿐만 아니라 모든 이익 또한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료 100짜리 보험을 이제 가입을 했고 여기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보험금이 80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사실상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예상이 되는 이제 보험금 지급이 80이라고 치면은 네. 미래에 예상이 되는 20분을 단기의 순이익으로 잡았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는 보험 계약 기간에 걸쳐서 이익으로 잡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상품을 올해 많이 팔아놔야 미래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미래 예상이 되는 이익들을 확 늘려놓을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이 미래 예상되는 이익을 CSM이라고 부르는데 이 CSM을 지금 단기간에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미끼 상품을 많이 팔아야겠죠.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간에는 이제 손실이 예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여러 가지 특약을 끼워 팔아서 뭐 보험사들이 사실상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좀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IFRS 17이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년까지 마지막으로 좀 이런 미끼 상품을 이벤트 상품이 기반으로 내년에 하는 많이 거죠. 좀 나오겠군요. 네. 오. 이게 결국엔 이제 2023년이 되면은 이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사실상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착한 실손요율 인상 시기. 와, 보험도 이 용어가 좀 어렵네요. 맞습니다. 착한 실손. 네. 하여튼 저도 뭐 보험료를 매달 내지만 저희 설계사분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문자가 오세요. 네. 잘 지내시면서 보험료 뜯어가는 날만. 네. 네. 어떻게 제가 그거를 그렇게 실손으로 해야 되는지는 저는 진짜 보험에 대해서는 좀 의외로 문외한이에요. 아, 정말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달라 그러면 주고. 네. 네. 제가 받아야 될 거는 안 받았으면 좋죠. 사실 건강해서 몸을 그쵸. 잘 지킨다면 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별 사고 없이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어찌됐건 착한 실손요율 인상 시기가 도래했다?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요율 인상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는 네.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인상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출이 일반적으로 뭐 P 곱하기 Q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험업은 크게 구조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산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P, 결국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착한 실손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다른 실손들은 나쁜 것인가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도 이 실손은 왜 착한 실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손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2009년 이전까지 판매했었던 구실손이라는 것도 있고 2009년 이후로 표준화로 이제 시켜서 모든 보험사가 다 표준화된 약관으로 파는 이제 그 실손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4월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보험료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즉 이제 만기가 1년짜리인 네. 1년 갱신 주기의 그 실손보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상품을 저희가 착한 실손이라고도 하고 신실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상품이 2017년 4월에 처음 출시가 되었는데 네. 그러면은 뭐 매년 이게 리프라이싱이 가능한 거면은 2018년, 19년, 20년 계속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을 처음에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나서 첫 5년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 5년 동안 쌓이는 모든 그 손해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이후에 미래 이제 한 5년 후부터 보험료 조정을 단행을 시작을 하는데, 네. 이 착한 실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5년째 출시가 되는 주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지는 구조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로 전체 지금 실손 보험 중에서 이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자, 아까 타이틀은 나갔습니다. 보험업은 내년보다 2023년도 내후년을 더 기대해본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2022년 대비해서 절대 나쁠 것이 없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엽기적 효과로 인해서 내년에는 손해율 상승이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이 변경이 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실손 보험들의 갱신 주기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5년 동안에 누적되었었던 보험료 인상률이 일시에 2023년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이제 장기 위험 손해율이 상승되는 속도를 둔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IFRS 17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뭐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익이 좀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게 손해보험사들이 증익이 되고 나서 결국에 이것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일단 증익이 구체화가 된다는 점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험업 내년도 좀 어떨지 전망 짧게 하고, 그다음에 탑픽이라고 하는 기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 네, 일단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보험업종 중에서는 지금 생명보험 업종을 상반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 다시 좀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위드 코로나 자체가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까지 이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 구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지금 DPS 한 3,900원, 배당 수익률 6.2%가 예상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손해보험 업종 내에서는 그 삼성화재 그리고 메리츠화재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뭐 장기위험 손해율이 아무래도 모럴 해저드성 청구가 늘어나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동차 손해율이 마진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동차 보험과 그 장기위험 보험료 단에서의 익스포저가 가장 적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가장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뜬금없이 왜 보험업종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금리하고 항상 연관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오미크론 언급을 쭉 하면서 느낌상으로는 약간 도비쉬하게 금리가 네. 다 후퇴를 해버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도 연관성을 좀 지어봐야 될까요? 금리 이 테이퍼링 시기나 속도가 변이 때문에 늦춰질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변이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뭐 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다시 이제 뭐 그 경제 활동을 좀 셧다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니어서 네.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는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양해 좀 여유가 부탁드립니다. 있었고, 네. 네. 이게 뭐 변이 질문도 아니고 채권 질문도 아니고. 네. 하여튼 그렇게 듣도록 하고 탑픽은 삼성생명. 여기가 딱 귀에 와닿습니다. 자, 내후년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변화가 또 생기면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업종 얘기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 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 좀 전에 이제 속보로 나온 부분이 있죠. 위중증 환자가 661명으로 이틀 만에 최다. 이게 고령층의 특성인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하고 그다음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메타버스하고 같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 요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